2025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의견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다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PwC의 최신 경제 전망 보고서부터요. 네. 연합인포넥스나 아시아에이지 같은 매체들의 아주 날카로운 환율 분석, 그리고 한국신용평가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까지. 아, 정말 핵심 자료들만 다 모아오셨네요. 네, 정말 중요한 자료들만 딱 모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단순히 내년 경제는 이렇습니다 하고 요약하는 걸 좀 넘어서 보려고 해요. 네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강달러 현상 있잖아요. 이게 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뉴노멀로,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 뉴노멀이요? 네, 그 구조적인 이유를 좀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이 새로운 현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상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PwC 보고서가 2025년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딱 세 단어를 꼽았더라고요. 네. 트럼프 피봇 불화. 굉장히 뭐랄까 강렬한 단어들인데요.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2.0 시대가 온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트럼프 2.0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이 돌아온다 이런 의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신호죠. 게임의 룰이요. 보고서를 보면 이제 미국이 더는 뭐 세계의 경찰이나 리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는 힘센 협상 상대국으로 돌아서리라고 분석해요. 힘센 협상 상대국이라 와, 그럼 예전처럼 뭐 동맹국이라고 봐주고 그런 건 전혀 없겠네요? 없다고 봐야죠. 모든 관계가 철저하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미국 우선주의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는 건 뭐 당연하고요. 네. 다른 동맹국들과의 무역협정도 미국에 유리하게 다 뜯어 고치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안에서는 법인세를 낮추고 뭐 화석연료 산업 규제를 푸는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칠 거고요. 미국 혼자 잘 살기 위한 정책들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달러 가치에는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아, 그럼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 전망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연합인포맥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막 푸는 재정정책을 쓰면서 강력한 무역보호무역주의로 수입을 억제하면요. 네. 이게 지금의 높은 미국 금리랑 맞물려서 2025년 초에는 일시적인 달러 버블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달러 버블이요? 네,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져서 과열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와, 결국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트럼프라는 변수가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 피봇, 즉 정책 전환인데 이 두 힘이 서로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 충돌이 2025년 시장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죠. 이 피봇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원래 시장의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미국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같은 곳들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네, 다들 드디어 고금리 시대 끝났다 환호했었죠. 맞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연준이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았어요. 다들 이제 금리 내릴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잠깐 멈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뭔가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서비스업 활동이나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아, 경기가 너무 좋아서요? 네, 심지어 물가의 어떤 기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를 조짐까지 보였고요. 아,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면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표, 그거 맞죠? 맞습니다. 이게 다시 오른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안 잡혔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계속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까 봐 덜컥 겁이 난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일시 중단을 선언해 버린 거고요.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 금융시장의 향방은 그야말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와,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연준의 속도 조절까지 정말 한 치 앞을 보기 힘드네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키워드인 불화와도 연결될 것 같아요. 단어만 들어도 불안감이 확 느껴져요. 네, PwC 보고서는 2025년이 여러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임계점이요? 네, 단순히 국가 간의 갈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사회, 지정학적 갈등이 모두 최고조에 이른다는 거죠. 각각의 갈등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공급망이 계속 불안정해지고 기술 패권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고요. 네. 사회적으로는 선거를 치르는 나라들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빈부격차나 세대 갈등도 더 깊어지겠죠. 여기에 중동 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갈등은 계속되고요. 와, 정말.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군비를 경쟁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터져나오는 총체적 불확실성의 시대군요. 각국이 정말 생존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맞아요. 이런 복합적인 갈등들이 만들어내는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은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이 환율, 특히 달러 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킹달러 현상이 이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정말 많아요. 네.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특히 매거진 환경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달러 강세 10년 주기설이에요. 10년 주기설이요? 네.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1980년대랑 1990년대에 각각 한 10년 정도 달러가 아주 강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이 바로 그 세 번째 강세장에 들어선 시점이라는 거죠. 아, 10년 주기설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런데 과거의 강달러 시기하고 지금의 강달러 현상에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동력이에요. 동력이요? 네. 과거의 강세가 예를 들어 미국의 아주 강력한 금리 인상이나 IT 버블 같은 단일한 사건에 힘입었다면 지금의 강달러는 훨씬 구조적이에요. 구조적이다. 미국 경제는 예상외로 너무 좋은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경기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격차가 달러의 기초 체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잘 나가고 나머지는 힘드니까 돈이 전부 미국으로 몰리는 거군요. 정확해요.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 트럼프 2.0이라는 정치적 변수,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불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달러로 돈을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달러가 이렇게 독조하면 다른 나라 통화들은 정말 힘들겠네요. 대표적으로 유로화나 엔화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연합 인포맥스 분석을 보면 먼저 유로화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걸로 보여요. 독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이 힘들어지면 유로존 전체 성장이 둔화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면하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엔화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일본은행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엔화 가치가 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성행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쉽게 말해서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해 차익을 얻는 방식인데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가 뭔가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그 강세 전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신흥국들이겠군요. 네, 연합 인포맥스의 강달러가 걱정스러운 5가지 이유라는 기사에서 명확히 지적하듯이 강달러는 신흥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다. 예전에 달러로 빌렸던 빚의 이자랑 원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입하는 원자재나 상품 가격이 치솟아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듣고 보니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아시아의 기사에서
원달러 환율 1,350원대가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안정 구간처럼 여겨지는 새로운 체제, 뉴 리즘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이 표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원화 약세가 단순히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것만이 아니다. 네,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이 이 고환율을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있어요. 아시아의 기사는 세 가지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바로 산업 불균형이군요. 반도체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물론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무역수지 흑자를 이끄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치 뭐랄까 다리가 하나뿐인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 다리가 튼튼할 땐 괜찮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의자 전체가 넘어갈 위험이 너무 큰 거죠. 과거처럼 수출이 잘 되면 원화 가치가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좋다고 뉴스에 나와도 왜 내 생활은 그대로일까 싶었는데 경제 전체로 돈이 퍼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만 쏠리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 원인은 서비스 수지 적자예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쓰는 돈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 정말 많아졌고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직구도 일상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기업들도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해외 IT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 부문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압력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게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숨은 주범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영향이겠군요. 네,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우리 수출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중국이라는 큰 시장의 구매력이 줄어드니 우리 물건을 사줄 여력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이건 결국 원화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정리하자면 밖에서는 킹달러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안에서는 산업 불균형, 서비스 수지 적자, 중국 리스크라는 약한 고리들이 발목을 잡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네요. 완벽한 요약이에요. 바로 그 이중고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원화 약세 형상이 더 심하게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고착화된 고환율이 우리 산업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궁금해요. 모든 기업의 나쁜 소식만은 아닐 것 같은데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한국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산업별로 명암이 아주 뚜렷하게 갈려요. 네. 먼저 웃는 쪽부터 볼까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바로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이요? 보통 철강 같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야 해서 불리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의외인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죠? 조선업은 선박을 수주할 때 계약금을 전부 달러로 받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이 계약 시점에 딱 고정돼요. 아, 그러니 계약하고 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환율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화로 환산되는 매출과 이익이 저절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런 구조였군요. 네, 환율 상승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업종이에요. 그럼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다른 수출 주력 산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들도 달러로 받는 수출 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그럼 반대로 우는 쪽,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은 어딜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 단연 항공운송업이에요. 항공사요?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빌리는 리스 비용, 항공유 비용 같은 핵심 비용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게다가 거액의 외화 부채도 가지고 있고요. 항공사는 정말 직격탄이겠네요. 월급 빼고는 다 달러로 나가는 돈이라고 봐도 될 정도니까요.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빚도 늘고 비용도 늘고 정말 힘든 상황이겠어요. 맞아요. 재무구조 자체가 악화되는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네. 반면 영향이 좀 제한적이거나 어느 정도 상쇄되는 업종들도 있어요. 어떤 곳들이죠? 예를 들어 정유나 발전 같은 산업은 원유나 LNG 같은 원자재를 전량 달러로 수입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커져요. 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나 전기요금처럼 원료비 변동을 요금의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돼요. 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일부는요. 그리고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동시에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에서 환율 변동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특징이 있고요. 기업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 바로 우리 가게 이야기죠. 네, 우리 같은 일반 가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장바구니의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신문 기사에서 그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가게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라는 직격탄을 맞게 돼요. 직격탄이요? 특히 밀가루, 식용유, 설탕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매일 사 먹는 빵,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연달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크게 체감될 부분이죠.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상이 더 심해지겠네요.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도 부담이 훨씬 커지겠고요. 네, 예전과 같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환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2025년 경제는 트럼프 2.0이라는 정치적 변수, 피보수로 대표되는 중앙은행이들의 통화정책 딜레마, 그리고 글로벌 불화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 거대한 축이 서로 얽히면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논의의 핵심을 세 가지로 다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강달러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는 점이에요. New normal. 네,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독주와 글로벌 불안이 만들어낸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한국 경제가 겪는 이중고네요. 글로벌 강달러라는 외부 충격에 더해서 우리는 반도체 편중이나 서비스 수지 적자 같은 내부적인 구조 문제까지 겹치면서 고환율이 더 오래,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고환율 체제 속에서 산업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에요. 조선,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항공업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뚜렷한 명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도전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살펴본 PwC 보고서는 이런 갈등과 불합실성의 돌파구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체제 개편을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